안녕하세요, 2호의 태용입니다. 4년 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1년 전 손정희가 청와대에 와서 AI를 3번 외치고 갔습니다. AI. 그리고 지금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AI로 사업을 혁신시키는 기업들의 혁신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SBA AI DT 컨퍼런스 2020을 소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AI for your business입니다. AI 융합의 시대, AI로 우리 회사와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실제로 짱짱한 커리어를 가진 명사들의 인사이트와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홍콩 과기대 교수에서 네이버 클로바 AI 팀을 이끌고 최근 창업을 해서 화제가 됐던 업스테이지 김서훈 대표로부터 AI 트랜스포메이션 전망과 이슈에 대한 키노트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우리 주변의 회사들이 실제 어떻게 AI 기술을 도입하고 또 변화를 일으켰는지 생생한 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유망한 서울의 AI 스타트업과 그들의 AI 솔루션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기업의 AI 혁신을 도와줄 미래의 파트너들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놀라운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기업과 비즈니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SBA AI DT 컨퍼런스 2020은 비대면으로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산업진흥원 공식 채널인 스바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 이후로 이제는 누구나 AI라는 단어에 익숙해졌다. 그런데 그것도 벌써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AI는 신기해, 놀라워, 굉장해 이런 반응들도 이제는 조금 식상해져 가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많은 컨퍼런스, 세미나가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AI는 경외의 대상으로만 치부되고 있는 느낌이다. 새로운 것이 당연한 것이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옷은 당연히 입어보고 사는 것이었고 결제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택시는 길가에 나가 손을 흔들어서 잡는 것이 불과 10년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 당신의 비즈니스는 어떠한가? 인터넷 쇼핑몰에 결제 모듈 하나를 달아놓는데 큰 비용을 써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포털의 쇼핑몰 시스템을 쓰면 초기 비용을 아예 내지 않고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 변화의 시기에서 기회를 찾아낸 사람들도 많았다. 쿠팡, 배달의민족,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의 전환,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일시에 많은 고객들의 의견과 반응을 듣는 고객관리 시스템, 고객 하나하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최적화 추천 시스템, 데이터가 아니었던 것들을 데이터로 만드는 시스템, 큰 기업에서나 쓸 것 같은, 우리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 그 기술들이 지금 당신이 쓸 수 있는 것들이라면 AI for your business SBA AI DT 컨퍼런스 2020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BA AIN DT 컨퍼런스 2020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의 프로듀서를 맡은 강석일입니다. 미리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미리 함께해 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벌써 몇백 명이나 댓글로 함께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수천님, 네, 태용님도 함께 남겨주고 계시는군요. 네, 오늘 함께 나눌 주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접했을 때는 참 공상과학 소설이나 아니면 SF 영화 이런 데서만 볼 수 있었던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AI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상담을 했던 그 호텔의 챗봇 혹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거나 SNS를 하고 계실 때 희한하게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추천해주고 있는 광고 알고리즘들 이런 데에도 우리 AI가 계속해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AI가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은 20년 전에 이미 충분히 함께 나눠봤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생활을 더 낫게 만들지, 기존에 불편했던 것들을 바로잡아갈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에 강력한 통찰을 전해드릴 8분의 연사와 함께 AI와 비즈니스 그리고 디지털로의 전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사님들께 전해드릴 질문은 전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신 사전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오늘 이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콩 과학기술대학 교수로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 팀을 이끌었던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대표님을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성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와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있는 AI의 사업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AI 그 자체가 어떻게 또 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저기 위에 있는 이 뒤에 보이시나요? 저기 뒤에 있는 이 로고가 혹시 보이시나요? 저기 까치네라고 쓰여 있고 옆에는 이메일 뭐 이런 로고인데 혹시 이게 로고가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예, 저 로고가 기억나신다면 아마 우리 연식이 인정되는 거고 또 저 로고를 기억하신다면 아마 인터넷 시대를 저희와 함께 시작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까치네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는 데 저도 참여했고요. 그 이후에 또 깨비 메일 같은 웹 서비스들을 개발하면서 저는 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가 그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 가서 머신러닝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했던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기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자동으로 픽스할 수 있을까를 머신러닝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제가 네이버에 가서 했던 일은 AI 연구팀을 리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안에 이제 코테이션을 쳤는데 처음에 이제 한 3명 정도에 시작해서 한 250명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인력이 늘어났고요. 뭐 제가 적어놓은 건 굉장히 부끄럽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테이션 마크를 쳐두었는데 뭐 세계 수준의 연구팀이라든지 또 정말 AI 잘하는 곳, 가고 싶은 곳 그런 평가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던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굉장히 잘하시는 팀들하고 함께 모여서 멤버들하고 모여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 있는 AI 팀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 기술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나누고 그래서 AI 기술로 소외가 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 회사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했던 일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좀 정리해 보면 대략 인공지능은 조금 자세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좀 분야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그 스피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OCR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인간과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게 또 저렇게 NLU라든지 또 데이터라든지 정도의 굉장히 이것을 이제 이해한 다음에 뭔가 처리하는 정도로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자체도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저는 OCR은 굉장히 우리의 생활들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컴퓨터 비전 기술, 스피치 기술은 이제 뭐 타이핑이나 필요 없이 말로만 해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음성을 또 만들어내서 실제로 항상 뭐 저도 지금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목이 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체할 수 있는 더빙 서비스라든지 해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또 실제로 네이버에 많이 저렇게 적용이 되어서 썼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처음에
한 3년 전만 해도 지금은 저런 기술이 이제 굉장히 처음에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편화돼 있죠. 누구나 쓰고 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정말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기술이었고 3년 전에 제가 처음에 팀밍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조금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또 산에 가는 걸 좋아해서 산에 가는 것에 비유를 해서 7개의 산에 뭐라고 할까요? 이게 능선을 넘는 그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과정은 저희들 멤버도 많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한 건 한 3명이 저희들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 했던 일은 정말 AI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모으는 일부터 했었고요.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비저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 여기서 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 3년 전만 해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 전략은 이렇게 이제 막 모을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사람 한 7명 정도를 좀 기둥으로 한번 세워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모셔왔고요. 그분을 우리가 이제 7명의 AI 스톤즈라고 우리끼리 부르는데 굉장히 이제 기둥을 세우신 분들이죠. 이렇게 한 7명 정도가 모이고 나니까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 하늘로 이렇게 쏟아져 있는 뭐냐 하면 꼭지는 저희들이 이제 이 팀들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왔어요. 연구 성과들이 나온 거는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의 스텝이었고 그 성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제 그 연구가 서비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한 6개월 가졌고요.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인 엔진들의 성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5번째 꼭지를 지나고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게 시작되는데요. 기존에 저희 회사 안에 있는 서비스들 중에 또 회사 안에 있는 일 중에 어디다 AI를 넣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먼저 파고들었던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면 기존에 있는 서비스 AI를 넣는 일들이 시작됐고요. 그걸 이제 한 몇 개월 또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정말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AI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처음에 있는 서비스 안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AI로 대체할까? 굉장히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들어갔고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AI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 기회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OCR이에요. OC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를 화면을 찍으면 그걸 이제 텍스트를 뽑아주는 건데요. 저희들 네이버에 이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지식인 같은 데에 내가 어떤 거에 전문가야라고 하면 그게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 같은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정말 맞아? 라는 것을 사람이 다 검증하고 그것을 입력을 하게 되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였죠. 거기에 그러면 OCR이라는 기술을 써서 어떻게 좋게 할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게 하나의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OCR을 넣을까 하는 문제였고요. 저희들이 좋은 OCR 엔진이 있으니까 그걸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을 발휘해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입력이 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모두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OCR의 그 기능 자체만으로 어떤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멤버에 있는 명함 같은 경우도 명함 통째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캡처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공격이 좀 심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자동 로그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캡처라는 걸 써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풀기는 굉장히 어렵고 사람한테는 쉬운 건데 그게 잘 뚫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영수증을 만들면서 학습 데이터에서 나왔던 그 영수증의 표, 값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콩나물이 얼마일까요? 입력하게 하니까 이런 거는 사람은 되게 쉬워요. 바로 보이죠, 콩나물 가격이. 그런데 컴퓨터 가격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음성인식이라는 거 지도 같은 데서 많이 쓰시죠. 예, 집으로 가자 뭐 이렇게 쓰는데 그거를 단순한 음성인식에서 떠나서 음성인식, 음성합성 그리고 NLP, NLU를 다 엮어서 신한은행에서 인공지능 상담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얘는 저렇게 이제 뭐 저희들 네이버 지도에서 많이 쓰는 기술인데요. 지도에서 저런 사진 같은 것을 찍고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이 뭐 시속은 30km로 운전을 해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저기 주차하면 큰일 나죠. 바로 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사람들이 일일이 보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들기도 하고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 비전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어떤 지도라는 비즈니스에 우리가 AI 기술을 넣은 거죠. 근데 이거 자체로 또 좋은 비즈니스가 됩니다. 차가 이제 지나가면서 뭔가를 찍다 보니까 저런 특별한 메뉴라든지 그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든지 문을 연다든지 하는 특별한 오퍼레이션 시간 같은 것들을 다 입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영역을 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치 기술이라든지 비전 OCR 그리고 이런 그 음성 기술들이 따로따로 이제 엔진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 융합했을 때 지금 뭐 지난달에 출시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저런 클로바 스마트 램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AI로 변화시킬까를 들여다보고 하나하나씩 작은 것들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났다는 것이 저의 경험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으면 좀 제가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SBA에 이제 많은 이제 업체들이 계신데 어떤 사례들이 있으신가, 어떤 문제들에 AI를 넣고 싶고 또 그리고 그게 좀 발전하면 어떻게 그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혹시 또 비디오를 보시면서 또 나중에라도 비디오를 보시면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안에 어떤 부분을 AI로 바뀌면 정말 어떤 새로운 임팩트가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다가 보면 굉장히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 내가 하는 일 중에 또는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한 일들 중에 어떤 부분을 AI로 바꾸면 더 좋을까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처음 AI가 없는 단계에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과정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AI 그 자체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할 텐데요. 그럼 AI로 가지고 뭘 할까? 저는 정말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그림은 제가 저기 있는 웹사이트 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보면 AI의 유스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지금 한 8개 이상의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뭐 지금 보면 저런 마케팅이나 세일즈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미리 이분이 물건을 살 뿐이니까 사지 않을 뿐이니까 어떤 것들을 살까 어떤 것들을 좋아할까를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AI 기술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고객을 응대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응대하는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 쪽에 계시다면 금융 관련된 일들 굉장히 많이 또 AI로 볼 수가 있고요. 뭐 헬스 관련 그리고 HR 관련 어떤 여러분들이 운영을 한다. 공장을 운영하시든 서버를 운영하시든 이런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요즘 최근 많이 나오는 저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AI가 실제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저런 내용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런 음성이나 NLP나 스피치 같은 모습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자세하게 한번 보면 저런 많은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에서 혹시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업스테이지 AI가 하는 일은 기존에서는 지금 제가 네이버에 있을 때 저렇게 기존에 있는 많은 팀들에게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AI를 넣으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요. 같은 일을 저는 이제 업스테이지 AI를 통해서 많은 분들, 많은 회사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회사들에서 인재를 채용한다거나 AI 관련된 사람들이 필요한다거나 또는 그분들의 어떤 약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함께 그런 팀을 빌딩하고 함께 교육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그 서비스 안에 어떤 AI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같이 솔루션을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뭐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일회성의 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사용자 데이터 그리고 어떤 그 평가 이런 굉장히 MLOps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계속 루프를 그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팀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현업에 적용되고 계속 루프를 돌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AI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회사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한 회사도 소외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관련돼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였는데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에서도 뭐 반응이 아주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네. 짧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뭐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네네. 뭐 너무 반응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네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네요. 저희가 사전에 이벤터스 통해서 그 사전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김성훈 대표님께 보낸 질문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표님께서 AI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사회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셨을 때 바라봤던 AI 그리고 지금의 AI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AI 공부하셨을 때가 몇 년도 정도였죠? 제가 학교에서 그 소프트웨어 공학 쪽으로 이제 제가 머신러닝을 적용한 거는 꽤 오래됐고요. 한 2007년 8년이고 본격적으로 13년 4년 정도. 네. 뭐 근데 이제 그거랑 지금 딥러닝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한 2016년 정도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게 달라졌냐라고 보면 그때는 굉장히 와 신기하다 이런 게 되나 막 그때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도 어려운 문제였는데 갑자기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런 게 어디까지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 한 3, 4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와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사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한 2007년에는 완전히 불가능했던 게 지금은 가능하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뭐 많은 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OCR 기술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네.
뭐 특정 회사가 나오긴 하는데요. OCR에 이제 명함을 촬영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 입력을 하고 또는 조금 기술이 발달돼서는 그 글씨를 잘라서 그 특정 부분들을 예를 들면은 뭐 OCR을 한다든지 하는 전체 명함을 처리하지는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오류가 생기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전체 명함을 바로 OCR 기술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입력이 될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OCR 관련해서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네. 요건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음식점 같은 거를 리뷰를 할 때요.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어뷰징을 많이 하잖아요. 안 네네네. 가고도 뭐 갔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네이버 안에서는 오랫동안 그러면은 실제로 간 사람들만 리뷰를 올리면 좋겠다. 알짜배기 리뷰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영수증 같은 것을 찍어서 올리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기술이 그걸 정확도가 좀 떨어지니까 한 70% 80%만 되면 특히 그 영수증에 써 있는 글씨는 막 이렇게 예쁘게 잘 찍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구겨지기도 하고 네. 또 뭐 가끔 식당 같은 데서 영수증에 밥풀도 묻어 있습니다. 막 김치국물 묻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어떻게 보면 이름을 정확하게 따내야 되는데 그게 정확도가 70%만 되어도 네. 또 어부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죠. 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면 의미가 있는데 그게 되게 되어서 이제 뭐 네이버에 가보시면 이제 리뷰가 돌아왔죠. 보면 영수증 리뷰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점수가 높은 곳에 가면 정말 맛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능해지는 거죠. 그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된 거군요. 이 판독 기술이. 네, 맞습니다. 그게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래도록 나름의 관성을 지니면서 성장해온 기업들이 한순간에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는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뭐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기업의 모든 일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고 AI 관련 교육을 하더라도 조직원들의 사전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뭐 좀 적응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업이 AI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또 이제 그만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계속 바꿔야 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기존에 있는 네이버도 사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네네. 뭐 처음부터 AI를 한 건 아닌데 굉장히 AI를 잘하는 회사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성공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성공.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어떤 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 아까 고객 관리 같은 거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자동화해서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 정도가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을 좀 짧게 한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작은 거라는 게 OCR이었어요. 아까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건데 그것도 OCR 기술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생각되는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성능을 더 끌어올림으로써 유용하게 만들어줬더니 그런 작은 성공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동조를 해주고 더 많이 힘을 실어주고 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회사마다 너무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어떤 게 정말 작은 성공일까? 처음부터 뭐 모든 것을 변화시키겠다. 또는 처음부터 우리가 터미네이터 형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뭔가 해주겠지라고 기대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메이션 기회를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작은 성공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혹시 뭐 질문이 나오면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습관 하나 들이는 것처럼 조직도 이에 좀 적응해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게 맞을지요? 네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 AI가 실질적으로 90% 정확도 이상 가지게 하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 데이터 수줄까? 사실 뭐 이거는 뭐 분야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OCR만 기준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발달하는 겁니다. 최근에 뭐 알파폴드 2 같은 것도 보셨겠지만 네. 어떤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갑자기 퀀텀 점프 이제 그 성능이 퀀텀 점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딥러닝에 이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면 번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번역 같은 것도 한 점수가 뭐 80점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번역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뉴럴넷 기반의 번역이 나오면서 갑자기 90%대로 막 점핑을 하고 거의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목님께서 질문 주셨던 저 부분은 도메인에 따라 좀 다릅니다. 지금 이미 그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곳이 있고요. 네. 예를 들면 OCR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이라든지 아까 제가 장표에 그려놓았던 몇 가지 사례들은 이미 그런 퀀텀 점프가 된 거가 네. 있고 또 요즘 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추천이라든지 뭐 관련 기술들은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좀 잘 어떻게 보면 가르마를 타서 우리 회사에서 아까 그래서 작은 성공이라는 게 이미 퀀텀 점퍼가 되어 있는 것들을 네네. 한두 개 적용하고 그리고 퀀텀 점퍼가 될 것들에 투자를 좀 하고 그러면 좋고요. 데이터 부분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은 한 10,000건 뭐 그게 분야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10,000건, 10만 건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이미 이뤄낸 그러니까 AI의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부분들은 빨리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건 거의 뭐 도입하면은 거의 성공이니까 그렇죠.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으니까 그것부터 네네. 좀 차례대로 도입을 해라. 예를 들면 OCR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개인 카드를 쓴 다음에 그 영수증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거를 빨리빨리 써봐야 AI 좋구나. AI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야겠구나. 그럼 더 편해지겠구나. 더 비용도 줄겠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질문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헌규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단순 컴퓨터 작업의 경우에는 RPA 그러니까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담당자가 말하길 RPA가 6세 정도 어린이 지능이라고 하던데요. 당장 일반 기업체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AI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예, 이게 OCR하고 그렇죠. 네. 지금 RPA라는 걸 제가 잘 모르긴 한데 이게 판단을 할 때 우리 회사에 그 이런 부분을 AI로 풀 수 있을까라는 좀 판단을 할 때 약간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초 룰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이 뭐 굉장히 복잡한 막 그 미분적분이나 수학적인 또는 뭐 어떤 지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한 3초 내에 판단할 수 있는 것들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굉장히 숙달된 상점 주인은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1초 안에 이 사람이 오늘 물건을 사겠다. 요거 돈 쓰는 사람. 그렇죠. 아닌 이거 사람. 엄청 쓰실 분 네. 아니면 이분도 그냥 구경하실 분 같다. 그런 판단이 바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죠. 네. 그게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주로 신발을 본다 그래요. 신발이요? 신발을 제대로 닦고 다니시는지. 하여튼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거의 무의식에 가깝게 운전도 마찬가지죠. 네네. 무의식으로 그렇게 하죠. 이런 3초 내에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면 지금의 인공지능 거의 패턴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반에서 그런 정도 수준, 이게 그럼 6살 수준일까? 저는 조금 더 된다고 생각해요. 한 초등학생 수준 정도 어떤 거를 좀 가르쳐 줬을 때, 계속해서 가르쳐 줬을 때, 그 패턴이 있을 때, 3초 안에 할 수 있을 때, 그 일은 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숙련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과업들, 업무들 이런 것들 3초 안에 판단이 되냐 안 되냐 요거를 그 기준으로 정도 느낌이죠. 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좀 인간의 좀 고등한 뭔가는 아직은 좀 직접 하시고.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더 재밌죠. 지금. 그죠. 그것도 없으면 일자리가 뭐 네네. 난리 날 것 같고요. 네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AI 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많아졌고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도 빨리 준비해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전문 기업과의 협력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직접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죠. 우리 회사에 맞고 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AI 전문 기업들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관련해서 AI 관련 일을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네. 그리고 뭐 저희 회사도 굉장히 AI를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관련된 회사들하고 많이 연결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거는 뭐 이메일을 바로 주셔도 좋고요. 또는 뭐 텐스플로우 코리아라든지 파이터치 코리아라든지 한국에 이런 인공지능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데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우리 회사는 이런 문제가 있다 또는 우리 회사가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질문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 과학자들, 회사분들이 답을 할 거예요. 약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역경매 같은 느낌이네요. 역경매 우리가 물론 이런 문제가 그럴 있는데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연구자들 저 같은 연구자나 또 많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문제에 적용하고 싶은지 이거를 찾고 있어요. 또. 그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게 또 큰 이득이니까. 큰 이득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 그런 교류를 많이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솔루션화 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온다. 네. 그러면 뭐 이제 뭐 역경매 뭐 그렇게 네.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뭐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솔루션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뭐 추천이라든지 아까 비전 관련이라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조금 이제 응용을 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디라고 했죠? 텐서플로우 코리아? 텐스플로우 코리아라고 네. 입력을 이제 하시면 나오고요. 그 웹사이트로 있나요? 뭐 페이스북 그룹 페이스북 같은 그룹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이고 예. 텐서플로우 코리아 예,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민 이런 식으로 AI 적용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AI 과학자분들 그리고 솔루션을 가진 회사의 대표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막 신나서 막 해주죠. 너무 재밌죠. 이런 걸 너무 우리 신나죠. 사례 발급을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텐서플로우 네, 코리아 쪽으로 오시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댓글 중에 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오늘 업체 자랑하러 나오셨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강타가 HOT를 설명하지 않고 강타를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정도 뭐 업체 홍보라기보다는 활동 내용을 이제 그 안에서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함께 나눠 주셨는데요. 예. 뭐 한 20초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 메시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한 시간 잡을 걸.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에도 함께 하시고 좋은 문제도 같이 내주시고 또 좋은 솔루션도 같이 내면 정말 우리가 더 아름답고 좋은 사회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기에 앞서서 이제 나머지 대담을 함께 이끌어주실 모더레이터 김태용님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의자 빠질게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태용입니다. 유튜브에 알파벳 25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33만 명이 구독하는 넘버원 스타트업 콘텐츠 채널이 나오는데 제가 대표로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여러분들 집에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죠. 혹시 배달 음식 시킬 때 뭐 전단지 주소다가 아니면 전화번호 검색해서 직접 전화해서 주문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결과가 되게 놀라운데요. 만약에 이렇게 주문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73%는 앱으로 주문을 한다고 해요. 저는 살짝 깜짝 놀란 게 아직도 27%나 이렇게 전단지로 주문을 하나 싶긴 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활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흐름에 함께 바뀌고 있나요? 좀 더 다양한 사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통찰을 두 번째 강연을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삼성 SDS 주호재 컨설턴트와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근에 현장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책을 썼던 주호재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대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그 고객님들을 만나보면 세 가지 공통적인 질문들을 대부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기술들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항상 같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 기술과 DT의 관계는 뭐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항상 그럼 우리 회사는 뭘 지금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연이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답의 프레임워크를 드리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 속에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디지털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도대체 뭘 전환하느냐 하는 전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은 저는 2009년에 개봉을 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매트릭스의 그 프리퀄을 보면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돼서 인간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거의 이제 지죠.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그 꺼낸 카드가 인공지능도 기계니까 이 에너지원을 없애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새카맣게 이제 그 덮어가지고 지구 에너지원의 근원인 태양빛 자체를 이제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다른 에너지원을 찾게 되는데 그 답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에게서도 약한 전기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인간을 마치 살아있는 배터리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양 캡슐 같은데 모든 사람들을 다 눕혀놓고 전기를 뽑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살아있는 배터리 역할을 하더라도 뭔가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을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게끔 느끼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를 디지털화해서 인간의 뇌에 바로 주입하는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저는 세상 자체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상 자체를 뭐 디지털로 바꾼다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세부적으로 어떤 걸 바꾸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영화 안에 답이 나옵니다. 이제 영화 안에 이제 사이퍼라는 배신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저항군에서 이제 좋은 사람 편을 들다가 이제 그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딜을 합니다. 자, 나 다시 배양 캡슐에 들어갈 테니까 나 재벌의 기억을 주입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장면에서 인공지능의 에이전트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피가 툭툭 떨어지는 이제 저 스테이크를 바라보면서 이 사이퍼가 얘기를 합니다. 나 이거 가짜라는 거 안다. 근데 내가 이걸 먹으면 매트릭스가 나에게 맛있다는 신호를 보내준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요리도 지금 많이 디지털로 전환됐으니까요. 근데 이때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요리를 어떻게 디지털화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제일 심플하게 만들면 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테이크가 있는데 이 스테이크의 맛을 뭐 단맛, 신맛 뭐 이렇게 해서 7가지 맛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 수치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거죠. 물론 요리가 이제 이 7가지 특성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여기에 이제 온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먹는 사람도 영향을 줄 거고 풍미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
데이터는 더 많아지겠죠. 뭐 이것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다른 물질의 영역들이 또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화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걸 점으로 한 1억 개 정도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점에다가 우리가 RGB라고 알고 있는 그 값들을 주면 디지털화가 되겠죠. 뭐 그림뿐일까요? 이제 사실은 가장 먼저 디지털화된 대상은 음악이죠. 음악은 음계가 도, 레, 미인데 도의 1, 뭐 예를 들어서 레 2, 미의 3 이렇게 바로 1대1로 대입을 해버리면 바로 디지털화가 되는 거죠. 뭐 이거 이외에도 실제로 이제 사업화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단지들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비즈니스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도 실물을 만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들도 다 디지털화돼서 들어갔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세상에 있는 물질의 영역들을 디지털의 영역, 즉 정보의 영역으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를 한번 가보죠.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이 DT와 기술들의 관계가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도 유추할 수 있으시겠지만 과거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변환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중요해지고 이슈화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영역 그 물질의 영역이 디지털의 영역으로 바뀌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전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서 입력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최소한 4군데에서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위에 있는 컴퓨터 앞에서 입력하는 것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손에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그 모바일 기기로 뭐 SNS 혹은 자기 블로그까지 매일매일 올리시죠. 뭐 사람만 이렇게 입력을 해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데이터가 늘어날 텐데 더 이제 많아지는 건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IoT가 생기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에서 뭐 센서나 노고 정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해서 기계들 간의 어떤 데이터가 또 쉼없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물질에서 정보 영역으로 바뀌는데 이제 과거에는 없던 모바일 기술과 IoT가 들어오면서 그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기존의 체계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깁니다. 그것을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명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빅데이터를 저희가 처리하거나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보관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겼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자,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마 이건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보관과 처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관을 위해서는 가상화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분산 처리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큰 회사들이 이제 뭐 서버나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게 됐어요. 자, 과거에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도 비싸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적어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대기업이 아니면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또는 소상공인들까지 이제 그 시스템을 쓸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IoT하고 모바일만 해도 데이터가 엄청 폭발을 했는데 여기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세를 하면서 과거에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않은 기업들까지 이제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더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클라우드가 보관과 처리를 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찾아낸 것이 방금 첫 번째 강연자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작동을 처음부터 할 수 없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좋은 데이터를 먹이처럼 줘가지고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교육이 되면 이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고 또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우리에게 주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가속화되게 되겠죠. 자, 이것만 해도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는 양도 많아지고 가속화되는 속도도 빨라지는데 여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비대면 기술까지 이제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의 사이클이 생기게 되고요. 제가 이 사이클을 DT 사이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이클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 사이클이 하나 생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이클이 돌면 돌수록 점점 더 빠르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진전되어가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자, DT가 뭔지도 알겠고 DT하고 기술의 관계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겠는데 우리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컨설팅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떤 뭐 중공업이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전자회사라든지 이런 전통 산업에 들어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AI나 빅데이터를 바로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그 설명을 드려도 저 그거 우리 회사에 지금 필요 없어라는 어떤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대상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시스템으로 불리는 일하는 방법입니다. 일하는 방법을 이제 디지털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회사들처럼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 사업 자체가 디지털인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접근법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방법은 이제 전통적인 기업이 이미 이제 20년, 30년 이상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운영을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쓰이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이 디지털화가 일어났던 데가 회계 부분일 겁니다. 이제 돈에 관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회계에 대해서 디지털화하고 나서 또 보니까 구매나 뭐 생산 혹은 영업이나 품질 이런 부분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이 계속 확대돼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적으로도 확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술의 발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컴퓨터 앞에서 입력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품질 검사를 예로 들면 그냥 컴퓨터 앞에서 합격 여부만 이제 넣었던 거죠. 합격이 100개, 뭐 불합격이 2개 이 정도만. 근데 이제 저희가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IoT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기계에서 바로 데이터들이 올라올 수 있게 되고 그 현장에서 모바일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치수 정보들도 이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하는 방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고요. 사업 자체에 대한 전환은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가 외출을 하면 보통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집 열쇠, 그 다음에 휴대폰, 그 다음에 지갑. 근데 지금 스마트폰만 들고 나가시죠. 뭐 그것만이 아니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도 지금 실물 만져보신 지 아주 오래되셨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손거울 요즘에 많이 안 갖고 다니실 거예요. 이렇게 제품과 서비스 자체가 이제 디지털화 돼가지고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기업의 유형이 있는데, 제가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 전통 기업들, 그러니까 중공업, 전자, 화학, 제약, 뭐 이런 회사들은 일하는 방법부터 디지털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의 제품에 디지털화하는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은 일하는 방법에서 시작해서 사업 자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포털 기업이나 게임 업체들, 그 SNS 업체들, 뭐 오토 업체들 이런 곳들은 디지털 자체가 사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 자체에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다음 운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하는 방법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하도에 던졌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 강연의 제목으로 던졌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한 장 요약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 요약의 가운데 부분부터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먼저 DT 사이클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물질의 영역을 정보의 영역으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모바일과 IoT가 가세하면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클라우드를 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처리와 분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가속화됐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까지 가세되면서 이 사이클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5개의 핵심 기술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5개 핵심 기술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저는 IMABC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그러면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전통 기업과 디지털 기반 기업으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요. 확장 방향은 전통 기업의 경우에는 일하는 방법에서 사업 자체로 가고 있고, 디지털 기반 기업은 사업 자체에서 일하는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최근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 스타트업이 끝났습니다. 비극적이지만, 물론 드라마 스타트업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은 이 스타트업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실과는 좀 약간의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기술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들과 그리고 기업체들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 기술 사이에 이 현실의 스타트업과 드라마의 스타트업 사이의 간극만큼 간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줄어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은 우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좀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들 예. 좀 위주로 이제 전달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형준님의 질문인데요. 네. 변화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뭐 네. ERP 같은 걸 적용할 때도 결국에는 시스템이 간섭 부서의 인원을 줄일 거라는 생각에 적지 않게 반발이 있다. 이제 스타트업 드라마에서도 사실 그런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예, 예. AI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사람들에게 너의 일을 AI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예, 뭐 이 질문을 받을 때 사실은 제일 그 답변 드리기가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실제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또 ERP 컨설턴트인데 이전에 그 ERP를 도입을 하기 전에 인력들보다 사실은 지금 운영 인력이 거의 한 뭐 30%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심한 경우에는 10%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드라마에서 이제 이런 좀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도산이 아버지와 도산이의 관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도산이 아버지가 그 경비 용역 일을 하시죠. 네. 그리고 그 경비 용역 일을 이제 인공지능하고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줄이게 되죠. 그래서 그 도산이 아버지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 똑똑한 사람들이 뭐 나가는 길을 막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속도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과 국가가 있는데 기업과 국가 모두 이제 파일을 굽습니다. 근데 이제 역할이 틀리죠. 기업은 무조건 파일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국가는 파일을 키우면서 어떻게 분배를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 조절과 파일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거는 어떤 국가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이제 예. 사실 이런 흐름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이제 몰랐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네. 이제 무방비 상태니까 네, 네.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예, 이제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산업군의 기업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어떠한 산업군, 어떤 분야가 가장 DT화 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관련된 우수 사례 몇 개 들어볼 수 있을지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기반 기업이랑 전통 기업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곳은 디지털 기반 기업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통 기업 중에서도 제품 자체가 이제 디지털과 가까운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런데 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공지능 RPA랑 그다음에 OCR이랑 그다음에 머신러닝 세 가지를 섞어 가지고 이제 일에 적용하는 걸 봤었거든요. 이제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영업 주문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영업 주문을 입력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서가 들어오는데 그 문서를 이제 OCR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만들고요. 이 OCR의 어떤 인식 능력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입력되는 과정에 이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RPA와 챗봇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좀 이산적인 그 케이스가 뭐였냐면 이런 거를 이제 재무 부분,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부분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입력되는 게 되게 민감한 돈에 대한 일이니까 이제
OCR 솔루션을 두 개를 쓰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 두 명이 그 하나의 금액에 대해서 이제 금정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산업이 이제 유리하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그 하는 일에 어떤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런 뭐 이벤트들이나 뭐 AI 뭐 창업 경진대회 이런 데들 가보면서 느낀 게 사실 큰 시장이다라고 네. 하면은 그냥 다 그 DT화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이제 작은 시장일수록 이제 좀 뒤늦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이제 예, 예. 요약 페이지가 되게 네.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 예.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모두 좀 생경하고도 이제 중요한 네. 개념으로 들리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태스크는 어떤 걸로 제안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들이 다 예, 예, 조금씩 예. 어렵네요. 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시청자분들이. 예, 뭐 저는 사실 뭐 동시에 돼야 된다는 게 답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굳이 순서를 만들어야 한다면 일단은 클라우드가 가장 먼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도입을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적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여야 이제 빅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야 AI를 쓸 수 있으니까 그 순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전통적인 기업과 디지털 기반 기업의 디지털 전환 영역과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좀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이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중소기업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중소기업이 강점을 지녔거나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거 이렇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쉽게 생각하실 때는 그냥 뭐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디지털 전환을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디지털 기반의 어떤 자산을 가지신 것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그냥 클라우드로 선택을 하셔서 뭐 사스 솔루션을 쓴다거나 그 방향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신의 기술을 바로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어떤 자산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운영하는 인력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장애물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에서 보면 대기업이 그 의사결정 속도가 더 느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첨단 기술 위주로 해서 빠르게 시장에 나와 있는 사스 솔루션 위주로 빠르게 적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 돈이 많아 보이지만 이제 몸집이 네. 크기 때문에 네.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중소기업일수록 오히려 그런 기반이 없으면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뭐 좋은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에 이제 첫 발자국을 떼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화두로 한번 예. 제시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런 뭐 강연이나 뭐 이런 곳을 오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통 뭐 농담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제임스 와트가 나 이 산업혁명 위해서 뼈를 갈아서 다 넣을 거야 뭐 이런 결심을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냥 그 제임스 와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거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도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디지털 전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그냥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걸 하고 잘 하려다 보면은 네. 디지털 전환과 만나게 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호재 컨설턴트님과 함께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